오늘은 신경질적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이지화, 즉 intellectualization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지화는요, 주지화라고도 하는데요, 고학력자,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빙산과도 같이 비유하게 되는데요, 이 빙산의 특징은 보여지는 부분은 적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크잖아요. 이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면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감정이고,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생각, 그리고 그 생각 밑에는 그 사람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 경험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간의 보편타당한 욕구, 행동을 나타내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반자동적으로 순환하면서 행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이지화는 감정이 쏙 빠져지는 거예요. 즉,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경험과 신념, 어떤 사고의 이성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이지화라고 하게 됩니다. 방어기제는요, 내면의 것들을 내가 사회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감추고 세련되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지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아마도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려고 하고,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 남들한테 보여지고, 또한 그 방법이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목표에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이 감정적인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네, 즉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고 미개한, 내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이런 무의식적인 신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시키면서 뭐 영어를 읽어봐 라고 하거나 무슨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럴 때 이분들은 뭔가 잘 못하잖아요. 막 긴장하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발음도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나도 당황스러운데 아이들은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뭐 그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리에 들어와서 울음을 꾹꾹 참기도 하고, 학교 시간만을 기다리죠. 이제 학교 시간이 되자마자 이제 막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갔더니 이제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창피를 당했어. 애들이 막 나를 비웃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봐, 엄마가 미리 그렇게 공부 열심히 좀 준비하라고 했잖아. 공부를 안 해가니까 그런 창피를 당하지. 뭘 잘했다고 울어. 그만 울어,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아마도 막 더 큰 좌절감과,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수치감을 느끼는구나. 우는 것을 보여주거나 내가 창피한 감정을 드러내봤자 더 수치감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무의식적인 경험들이 한 번만 일어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차곡차곡 많이 쌓여서 이런 신념이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부정적 감정이 느껴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누구보다도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효율적인 판단만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려고 할 때도 우린 안 맞으니 헤어지는 게 맞아. 어떤 감정조차도 느끼지 않고, 슬픔조차도 느끼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내 할 일을 하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감정을 외면했을 수 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지화라는 방어 기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쁜가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기만 할까요?
물론 그 순간에 부정적 감정을 최대한 느끼지 않고 어떤 기능적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이 미치는 단점은 없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이가 커서 이제는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어떤 중요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긴장이 되겠죠. 회사의 신입사원으로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건, 특히나 이런 어떤 선배들이나 이런 경험 많으신 상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데, 이런 긴장될 때 오히려 긴장된다라는 자신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준비하는 것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긴장을 안 한다고 인식을 했는데 앞에 섰더니 내가 머리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긴장을 분명히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하얗게 돼서 생각이 안 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오히려 내가 긴장한다는 걸 인식해야 긴장하지 않으려고 또는 긴장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면서 강해지고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는데 이분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적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감정을 좀 억압하고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겠다 라고 준비만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발표를 정말 잘하나요? 이 발표와 준비와의 그 상관관계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는 필요하지만요. 그 이상부터는요, 오히려 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데 이분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이성적인 것으로만 준비하는 것으로만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준비에 대한 강박증은 더 높아지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올 때 마음의 흔들림이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찹찹한 하루를 지냈겠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얼굴 표정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날과. 그래서 물어요. 자기야 오늘 좀 무슨 일 있었어? 얼굴 표정이 좀 되게 안 좋아.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숨기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별일 없고 그냥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발표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준비하면 돼 라고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는 봤을 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나도 모르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만 그래 라고 짜증을 버럭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친구는 되게 무안하고 억울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필요한 말만 하거나 기분 좋을 때만 말하거나 이렇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부정적 감정을 나눌 때 굉장히 친밀해져요. 그래서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과정을 보면요 선을 보거나 소개를 받거나 이런 과정보다는요 생활에 있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밤을 새고 같이 그 힘든데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힘든 경험을 할 때 오히려 더 친해지거나 등산을 할 때 힘들잖아요. 같이 그 힘든 것을 같이 경험해내고 뭔가 이럴 때 둘과의 관계가 되게 친밀해지거든요. 즉 인간의 친밀감, 애착 형성은요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나눌 때 긍정적 감정을 나눌 때보다 더 친밀하게 가까워져요. 이 이시화의 방어 기제를 쓰시는 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런 정서적 친밀감이나 애착 형성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항상 좋은 때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여자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겨서 위로받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히려 남자의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 받은 그런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아니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없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엄마로부터 받은 그런 상호작용을 여자친구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어쩌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남편과의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자녀가 예를 들면 사춘기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이 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생겨서 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분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지화의 방어 기제에 대한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지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애정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런 욕구조차 없는 분도 계세요. 이런 욕구를 가져서 계속 부정적 경험을 하니까 이 욕구를 누르면서 이제는 그런 욕구조차도 가져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격이 극단적으로 가면 분열형 성격 장애나 분열성 성격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런 이지화의 방어 기제가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장애물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말 많이 하시죠. 즉 인간은요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근데 이 행복을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감정을 느낄 때 행복해요. 이성적인 건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결국은 행복이란 것도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행복한 것을 직접 느끼지는 않고 행복을 느끼기 위한 수단만 철저하게 갖게 되는 거죠. 즉 이분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라는 느낌, 함께하는 느낌, 어떤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같이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들이 뭔가 자기가 불만족감을 느끼지만 이게 내가 애정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아내한테 대한 어떤 불만족감이 아내가 나한테 나의 애정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그런다고 인식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요인들을 막 찾아서 우리 부부 갈등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또는 아내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아내가 아이 같고 너무 유치하고 그러면서 뭔가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생각보다 심플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요, 외롭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느껴야 이 사람이 소중한 존재였구나는 걸 알고 내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더 느끼고 더 잘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롭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성장하지 않고 어쩌면은 과도하게 사랑에 대해서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감정들을 달래려고 해봤자 이것들은 충족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은 더 거부감이 느껴지고 상대방을 로봇처럼 느끼면서 거리감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행복한 방식은요 심플하게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수용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낄 때 이럴 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